안녕하십니까. 8.15 머니톡의 주간 레알톡, 레몬리서치의 김민수입니다. 또 토요일에 8시에 야심한 밤에 찾아뵙게 되는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죠. 네,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또 토요일 밤에 드라마도 포기하시고 넷플릭스도 포기하시고 약간 불안한 마음에 또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번 주 시장 좀 정리해보고 다음 주에 대한 시장의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오신 많은 분들이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 주 시장 분위기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저희가 오전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왜 이따위 아니죠. 왜 이러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점검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알찬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주말의 명화 없죠. 주말의 명화보단 주간 레알톡으로 제가 막 지은 건 아니고요. 한번 공모를 했더니 제 블로그에서 딱 마음에 드는 어떤 주간 시황을 할 수 있는 코너의 이름을 정해주셔서 이걸로 쓰기로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알아서 해라. 뭐 좀 귀찮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정하라고 그래서 주간 레알 톡이라고, 레몬 리서치의 알짜 톡. 괜찮죠? 네, 이렇게 앞으로 그냥 쭉 가겠습니다. 잘리지 않는 순간까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간 레알 톡으로 여러분들을 매주 8시 토요일날마다 찾아뵐 것 같고요. 지금 또 제 아바타가 열심히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은 그냥 무시 안 하죠. 또 보고 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또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 안 드리고 그냥 시장이 쭉 가서 이번 주 괜찮았습니다. 다음 주도 한번 희망이 넘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요즘 시장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어떤 미국의 어떤 파월 의장부터 러시아의 푸틴부터, 그리고 또 중국의 시진핑까지 모든 이제 뭐 거의 뭐 동네 형님들 같은데요. 이런 분들의 액션들이 저희 또 이제 위험 자산이나 글로벌 경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미치다 보니까 저희는 미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어떤 판단을 가져가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이제 FOMC 전까지와 그 이후에 제 뷰를 살짝 말씀드리게 되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나스닥 기준인데요, 쌍고점 만들고 쭉 밀리면서 한 요맘때쯤 제가 보는 이제 기준선이죠. 여기 이탈하는 걸 보고 지난번 저점 깨지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깨지는데 FOMC 회의 전에 깨졌다가 오히려 끝나고 나게 되면 이제 이거는 저항적 끈 거죠.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그 반등이 들어가는 걸 이용을 해서 그때 깨졌을 때, 지금까지는 그 사이는 가드를 올리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깨졌을 때 그러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이제 그러면 좀 많이 움츠려들었던 대형주 중심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빠르면 지난 금요일부터 그리고 또 월요일까지 해서 한번 대형주 쪽에서 될 만한 종목들을 모아가는 게 어떨까라고 봤는데, 딱 그 전략이 하루짜리네요. 하루짜리로 FOMC 끝나고 바로 끝났고 나오고, 그 다음엔 또 주르륵 밀리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틀린 거죠. 그냥 하락세가 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날 FOMC 회의 끝나고 강하게 나왔던 날, 제 생각은 위험이 끝나고 불확실성이 끝났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즉 요 분홍색으로 나온 저항대 쪽에서 강하게 돌파가 안 되는 딱 그 점에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올랐지만 개인적으로 찜찜했죠. 아니, 왜 하필 여길까? 그냥 조금 더 가서 뭐 13,100이나 아니면 뭐 아예 그냥 또 기준선까지 있는 13,300까지 쭉 가도 됐을 텐데 왜 멈췄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떨어지는 게, 시장의 갈 길이 거기가 아니지롱, 이렇게 보여주는 게 또 하나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측한 게 틀렸으면 전략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시장에 맞춰 생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오늘
생존이란 서바이벌이라는 단어 많이 쓸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 쪽에서는 저희도 시장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도 바꿔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관점은 다시 이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하향세가 더 들어오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 보니까 어젠가요 저희 썸네일이 또 나스닥 차트 망가졌어요. 추가로 현금 준비 썸네일만 보게 되면 아유 또 미국 빠지니까 또 갑자기 저래. 아유 저런 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맞춰가는 겁니다. 시장에.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도 많이 깨지고 하도 많이 손해봐서 깡통차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측해서 그게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바로 변경하는 게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뷰가 바뀌었네 안 바뀌었네 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살아야죠. 그리고 저도 살고 여러분들 계좌도 같이 살려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맞춰가는 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어갔던 뷰가 맞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러면 다시 정고점 때 회복은 아직 요원하고 변화가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 지지권이 어딜까라고 보게 되면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지금 상태 쪽에서 반등 시도하다가 멈칫해서 빠지고 다시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주봉상에서 걸리는 자리라고 봤을 때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혹시나 이탈하게 되면 12,000원대까지는 나스닥이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근거가 여기 노란색 쪽에서 한번 저항으로 나타났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로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역순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아마 12,000부터 한 11,700선 이 정도까지는 추가로 밀릴 수 있겠다는 걸 열어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확인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정도쯤 자리에서 다시 들어갔었을 때 또 이제 13,000을 향해서 재반등이 나오는 과정들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로 해석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올렸던 가드 지난번 하락 때 추가 하락을 예상하면서 가드를 올렸다가 아니지 않을까 하고 내렸는데 아니라고 또 다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가드 올려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흐름들로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저점을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한 30%는 최소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쪽에서 살짝 썼다가 이게 아닌가 봐. 그러면은 다시 가드를 올리는 과정. 그래서 적어도 현금 30%는 갖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또 중국 증시 볼까요? 지금 중국 증시도 시도하다가 딱 이 자리에 걸렸죠. 걸리고는 그냥 개파락. 또 아직 믿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홍콩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홍콩 쪽은 기준선 안쪽도 못 오고 다시 흔들리는데 홍콩 증시에 대해서 불안한 거는 그거죠. 저희가 들어가 있던 ALS나 관련된 대형주와 연계된 자금들이 이게 추가로 제가 보기엔 한 6,500대 하락해서 강하게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쪽도 다 낙인이 되면서 매물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감도 좀 크고요. 그동안에 아시아에서 가장 견조했던 대만마저도 지금 갈팡질팡합니다. 자리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TSMC 좋다면서요. 네,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좋은 회사 알고 있는데 TSMC도 요즘 비틀비틀거립니다. 한잔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실점이 없는데 그나마 지금 일본이 일본 차트 보게 되면은 일본을 다시 보게 되는 현상들인데 이거를 해석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본의 모델로 우리도 따라가자라고 하게 되고 싶은데 일본은 첫 번째가 그거죠. 달러화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엔저가 나타나는 현상을 상대적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엔저에 대해서 수출과 함께 나오는 경쟁력들을 살짝 더 좋아하는 분위기고요. 두 번째는 6월 달부터 일본은 이제 우리도 리오프닝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아마 6월 달부터는 저희가 해외여행 가고는 싶은데 어딜 갈까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나라. 그러면은 바로 옆에 옆 나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또 많은 것들이 바뀌겠죠. 근데 그게 되다 보니까 좀 더 기대감에서 일본 증시가 반응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도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큰 건 좀 기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장 동향을 봤는데 아직까지 미국 시장 필두로 나오는 흐름들과 동향들을 생각했을 때는 어렵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 증시가 과연 뭐 아까 잠깐 보았던 일본처럼 그런 쪽에 강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러면 적어도 외국인들 매도나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놔서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다. 뭐 팔 게 없지는 않겠죠. 뭐 공매도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매도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매도 압박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일본처럼 나올 수 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추세 전환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2600 안쪽에서 그래도 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 들어갔다가도 바로 올라오는 현상들이 나오는 그런 과정 쪽에서 좀 뭔가 경쟁력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과 기대와 프레이저 뭐 이게 모두 다 합쳐지고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개연성은 있습니다. 개연성은 있는데 한국 증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일단 먼저 고점이 6월 달에 나왔습니다. 3,316, 3,316. 네, 저 자리 언제 갈까? 참 까마득한 자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간다고 하더라도요. 종목이 바뀔 겁니다. 지난번에 갔던 뭐 플랫폼 관련된 쪽 아니면 대형주 쪽에서도 어떤 성장주 개념으로 갔던 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경기 민감 쪽으로 바뀌면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할 얘기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죠. 근데 먼저 고점을 내고 밀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고점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11월 달에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한국 시장에서의 하락하는 하락 각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뚜렷한 저항은 이 기준선, 검은색으로 표시된 기준선 쪽에 저항이 있는 상황들이고 이거를 돌파하는 게 숙제긴 한데 이게 자생적인 힘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의 변화와 미국 시장의 반등에 좀 힘을 맞춰서 거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의 변화와 함께 가드를 다시 올릴 때다. 그리고 그와 함께 좀 생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고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다 CHUR, 물렸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이런 하락장 쪽에서 난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몇 가지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나는 주린이다.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는 경험이 좀 있으니까 이걸 좀 액티브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방법도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하락세로 들어오다 보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내가 산 거 절대 못 팔아. 이거는 내가 아마 추가적으로 현금 생기고 돈 생기게 되면 더 살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는 모아 간다형. 모아 간다는 어디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예, 모아 간다형. 예. 여전히 계속 꾸준히 사겠다라는 입장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 몰라. 네, 어쨌든 안 팔아. 근데 여기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계좌 닫고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그때 볼래. 두 번째, 덮다형. 예, 덮밥형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상황 쪽에서 나는 적어도 내 돈 10,000원이라도 시장에 버리는 거 용납을 못 하겠어. 나는 그래도 이런 시장 쪽에서 물론 물린 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따로 현금을 만들어다가 시장에 맞는 매매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쪽에서 하락한다고 해서 뭐 다 밀리는 게 아니죠. 지난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지금 1,000개 종목들이 밀렸다고 코스피에서 밀렸다고 하더라도 300개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이런 차라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을 받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강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하다 보니까 그를 충분히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종목이나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과 무관한 사업 섹터를 보여주는 기업들 이런 쪽에서는 조금 더 성과가 난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쪽에서 적어도 오늘 짧게라도 아니면 며칠 사이에 흐름들 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가는 게 맞겠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매매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을 선택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장 변화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화이팅을 외쳐야 되겠지만 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전략보다 그걸 특히 올해 시장에서 좀 보고 있고
많이 날려보고 또 많이 물려봤던 물리학자 그리고 또 계속 틀려왔던 틀리 전문가, 치과 의사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시장에서 그냥 방치한다고 될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 스타일이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즉 계좌를 계속 내 적정한 현금을 만들 때까지 좀 줄여놓고 그걸 가지고 좀 시장에 맞는 대응 쪽으로 적어도 오늘 시장을 펼쳤는데 담은 10,000원이라도 벌어가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대응한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현금으로 다시 밑으로 하락했었을 때 또 기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으로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그냥 쭉쭉쭉 내려왔었을 때 계속 계좌를 보는 게 안타깝고 하지만 만약에 저점에서 큰 반등이 날아온다. 지난번에도 그런 거예요. 그죠? 계속 밀리다 보면은 이렇게 강한 반등이 그냥 쭉쭉 밀리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1월달 같은 경우도 강하게 밀리게 되면 일정 부분의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런 걸 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좌가 주식만 갖고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손을 못 씁니다.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금을 좀 있다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강한 신호 나오는 거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하는데 지수로 보게 되면은 한 2,600선 초반에서 2,800선, 2,780. 그러니까 즉 거의 180포인트 이상으로 15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급하게 위축됐던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적어도 신규로 현금으로 들어간 종목들은 한 일주일 만에도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나오겠죠. 물론 주가가 위축돼서 계좌가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금 들어갔던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상당한 덕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시장이 어떤 패턴을 맞출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혀 알 수도 없고요. 근데 지금 또 하나 이격도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격이 계속 시도하다가 지금 다시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는 자리 쪽에서 이격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텅 비어 있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냥 무조건 2,600선이 지킬 거야라고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좀 허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 쪽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준비했던 현금을 가지고 흔들렸을 때 이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찾는 것도 또 하나의 서바이벌 능력 수치가 플러스 1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시장이 위축됐을 때 쓸 수 있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난 현금 10%밖에 없어. 10%가 나중에 계좌를 구원하는 구세주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물려서 힘드시고 계좌 보기 싫고 방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차라리 지금 저희 이번에 레알톡 끝나고 한 9시 넘어서 한번 계좌를 슬쩍 이번 주 안 열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슬쩍 열어보세요. 열어보시고 일단 심리학 금지. 마음에 심호흡하시고 열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은 이런 시장에서 안 맞겠어. 근데 마이너스 28% 욕하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을 안 되겠다 판단되게 되면 한 대여섯 종목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정리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저항선이 안 나가시게 되면은 A, B, C, D 있는 쪽에서 아주 끝자리 322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2주를 정리하든가 아니면 517주, 17주를 정리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르륵 좀 정리를 해서 이거를 다 현금화하게 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현금을 만들어다가 시장의 다음 변화에 대비하는 거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쯤 당신이 뭔데 내 계좌에 대해서 현금을 팔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욕은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틀리면 먹고 하는 게 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조언을 드리는 게 오히려 나중에 시장에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5월 중에 바닥을 잡고 반등을 세게 하기 시작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보석과 같은 어떤 보석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쯤은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권유, 충고 그리고 또 레알톡에서 드릴 수 있는 알짜 팁톡 이런 거겠죠. 이런 거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걸 먼저 드려서 다 했네요. 이번 주 볼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그냥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저희 대표님이 방송의 질에 대해서 또 한마디 따끔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또 준비한 내용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 주 시장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게 첫 번째 FOMC 이후에 시장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거는 다들
많이 하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저만의 뭐 아이디어나 저만의 생각 뭐 이런 쪽은 아닐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FOMC 이후에 지금 나오는 변화가 첫 번째로는 연준의 신뢰감. 그래서 파월 의장이 믿을 수 있겠느냐. 작년도 계속 틀려왔다. 근데 이번에 0.75 안 하고 뭐 0.5 3번으로 이런 강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또 지금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아니 형님? 뭐 이러면서 지금 약간 부탁하는 쪽으로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히 큰 거죠. 게다가 경기 연착륙에 대한 의문인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3번의 금리 인상기에서 경기를 연착륙하면서 드라마틱하게 금리를 정상화시켰던 중립금리죠. 이쪽까지 끌어내렸던 적이 3번밖에 없답니다. 이번에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같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그 외의 변수들이 상당히 많죠. 가만히 있는 약간 글로벌 약간 빌런이 된 아주 무시무시한 빌런이 된 푸틴부터 이제 또 하나의 빌런으로 떠오르는 차세대 스타 시진핑 선생님까지 두 분이 딱 대기하다 보니까 이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더 지금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시장이 부담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두 가지 흐름으로 인해서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거죠. 1분기는 그래 어째저째 잘 버텼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도 잘 선방했다. 근데 2분기는 중국 봉쇄 여파를 직격탄을 맞고 또 러시아의 사태들도 그대로 이어가는 가운데 또 하나 연준에서 보여준 게 바로 FOMC 다음에 영레포라고 하는 그러즉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 영레포 뭐 IOER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연준에서 채권을 대여하면서 시중은행들한테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레포의 반대쪽이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을 또 0.8% IOER 0.9%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또 빠르게 액션을 취하네라고 하는 입장이 커지고 게다가 또 직접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강화시키면서 QT라는 것까지 양적 긴축까지 바로 해버린다라고 하는 이거 뭐 예측은 한 겁니다만 그래도 막상 뚜껑이 딱 열려지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우리 그동안 맘 놓고 썼던 자금들 흔들리네라는 쪽으로 나오고요. 또 바로 오늘이죠. 또 이어졌던 미국 시장에서 고용 보고서가 딱 발표됐는데 이걸 가지고 또 미국 시장은 추가로 흔들리죠. 물론 저점에서 또 요만큼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실업률 3.6%, 조금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 42만 개 넘게 일자리 창출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만큼 노동 참여율이 응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정도로 일자리가 막 늘어나게 되면 급하면은 일자리 늘어났으니까 바로 일터로 가지야 하면서 어떤 경제를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나오는데 노동 참여율이 62%밖에 안 됩니다. 한때 또 한 64% 정도까지 나왔던 분들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시민들, 노동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 이렇게 많은데 코로나19 동안에 한 2년 동안 집에서 쉬다 보니까 나태해졌습니다. 사람은 집에서 이렇게 좀 늘어져 있으면은 일하러 가야 돼? 에이, 오늘 월차네? 제껴? 뭐 이런 분위기. 이게 지금 그대로 이어지는데 안 나오니까 지금 임금을 올려요. 좀 나와줘. 우리 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5.5%. 이거는 196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까지 임금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안 나와요. 네. 저희 미국으로 가시죠. 네. 이 정도로 돈 준다는데 미국 가서 한번 좀 여러 문호를 이민을 개방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 가서 8.15 모니터 아메리카 거기서 또 일할 수 있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고용 보고서에서도 반은 좋겠는데 반은 부담 요인들,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더 많았다는 쪽에서 또 흔들렸죠. 그러니까 지금 호재가 한 90개 나오고 악재가 10개여도 모자를 판에 5대5 정도의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또 매물 우르르 쏟아지는 이런 과정들이 또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로 이제 중국 관련된 얘기가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봉쇄 정책. 과연 이게 왜 저래?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어떤
자본주의 사회나 아니면은 또 일반적인 국가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다 알거든요. 봉쇄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멈춥니다. 그러면 경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자유로운 이동과 그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활력소가 거기서 이제 이동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제로 코로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할까라고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같은 경우 중국 입장으로만 딱 본다라고 하게 되면 봉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부적으로 자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들에 따라서도 내부적인 자원을 통해서 여전히 향유할 수 있는 부분들, 공급을 축소하고 공급이 안 되고 밖으로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쓸 거 있어.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없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다 위안화 약세까지 들어왔었을 때 혹시 위안화 약세를 약간 용인하는 느낌이죠. 물론 이거 나중에 후폭풍 상당히 큽니다만 지금은 약간 미국을 약 올리려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이번에도 지난달에도 사상 최대로 나올 정도로 달러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 못 견디는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심보 쪽으로 약간 또 건드리고 있는 입장 쪽에서 미국도 짜증나죠. 아니 이거 뭐야. 그래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 가장 관세 전쟁을 불러왔던 핵심은 환율입니다. 위안화 약세를 니들 마음대로 용인 그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무역 불균형이 이거는 못 참겠다는 쪽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화웨이를 비롯해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관점이 나왔던 게 촉발된 게 환율 전쟁이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거 봐라 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면상으로는 중국이 봉쇄하고 아시안 게임 안 열려 이런 쪽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뒤에 밑에는 민물에는 지금 미국도 슬쩍 찌르는 역할도 나오고 있고 미국 입장 쪽에서는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닌데 안 되겠어요. 또 강화시켜라고 하면서 중국 상장 기업 80개에 대해서 어떤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해서 기업 조사에 착수를 하기 시작하죠. 중국에 알려진 대부분의 기업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홍콩 증시도 흔들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극과 극으로 계속 대치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모르죠. 시진핑 주석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냥 10월 달까지 사면임 계속하는 거 확정될 때까지 그냥 밀고 가겠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통받는 건 중국 인민들과 그리고 또 글로벌 경제 참여자들도 다 힘들겠죠. 그렇게까지 나갈 것이냐 아직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뉘앙스는 연장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속이 타죠. 네, 근데 이럴 때 또 하나 그래도 또 대치가 되고 있다가 혹시나 관세 경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지난 트럼프 대통령 때 나왔던 관세 전쟁들을 일괄적으로 50% 다 내린다. 아니면 아예 철폐까지는 명분이 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혹시나 또 하나의 숨통이 트이는 거죠. 이거는 가장 또 지금 현재 쪽에서는 중요한 호재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중국의 봉쇄는 당연히 지금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렸던 2분기 기업 실적의 부담감으로 가는 또 하나의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2분기만 기업 실적 안 좋고 3분기 때부터는 중국 쪽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살 기회겠죠. 살 기회고 비중 확 늘릴 기회고 게다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버핏 형님 연세도 많으셔도 돈 많으시면 다 형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형님께서도 지금 지난번에 애플 살려고 했는데 올라가서 못 샀다. 또 지금 열심히 담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일시적인 기회 때문에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긴 기회일 텐데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안 올라가요. 그러면 기회가 그냥 여전히 기회야?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또 변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기업 관련된 실적 부분들은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가장 큰 타격은 이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막 지금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줄줄줄 밀려 내려가는. 그래서 특히 어느 정도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테슬라나 애플 정도 그리고 그의 위시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개 빅테크 기업들도 밀리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코로나19 때 수혜를 받아오면서 휘황찬란하게 올랐던 주가가 지금 몇 퍼센트로 계산을 안 합니다. 몇 분의 1, 몇 토막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만큼 유동성이 끌고 왔었던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오히려 이게 유동성과 함께 계속 성장할 거야라고 봤던 부분들이
이제 성장에 대한 속도나 아니면 유동성 자체가 훼손되는 두 가지 측면들이 다 이어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들이 급격하게 훼손되면서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경제학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논리,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성장주가 안 맞다. 뭐 성장주도 다 같은 성장주가 아니다. 뚜껑 열어봐야 된다. 하지만 또 뚜껑 열어도 똑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오는 게 가장 큰 타격이 나스닥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반대로 지금 견디는 회사는 어디냐?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추가 하락했는데 견뎠던 회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자재 관련된 쪽, 두 번째 에너지 쪽, 세 번째 음식료 기업. 이 세 가지는 버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숫자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정유사 욕을 확신이 없다 만다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숫자로 확인되고 정제 마진이 확인됐다는 쪽으로밖에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요? 네, 또 가격이 또 약간 올라오다 보니까 고민스럽죠. 근데 이럴 때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정찰병 정도라도 봐내놓고 흐름들은 체크할 필요가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결국에는 국내 증시 이런 외풍을 다 견디고 지금 2600선에서 지지권 확보하고 다시 반등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저희는 지금 1월 달에 만든 저점이고요. 여기서 상당히 따박따박 그러니까 즉 장기간 지금 5개월째죠. 횡보를 통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도 주봉상의 다음 자리 하고 하게 되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 자리죠.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2450 얘기하는 게 여기죠. 그래서 요 지난 주봉자에 나왔던 지지권력 2400, 2450 요 자리까지도 한번 흔들리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하는 기술적 분석가들의 얘기가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그동안의 국내 증시가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 쪽에서 신용이 확 늘어났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개인 매수세가 완전히 몰입돼서 또 추가적으로 시장을 끌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폭풍은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의 신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파를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아마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2600 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밑에서 깬다고 하더라도 복구력은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미국 시장의 동향과 함께 같이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지난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바이벌 중요하다. 현금 30% 가지고 거기다가 종목 선택도 지금 시장에 맞는 쪽으로 가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현금 30% 정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지금 100%나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그중에 300만 원 의미 없어. 네, 의미 없지만 그래도 계좌를 버티실 수 있겠다고 하는 지금의 마인드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혹시나 제가 여기서 걱정하는 건 또 그거거든요. 만약에 나 그냥 버틸래. 이거 지금 한 30% 마이너스 그냥 버텨. 괜찮아. 라고 하시는데 혹시나 주가가 이제 이러다가 2600 깨고 2500대로 막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인드가 지금은 버티죠. 그래 봐야 25% 갔다 3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때는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35% 40%까지 쭉 들어간다. 그럼 사람이 공포감이 듭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거 이러다가 제2 IMF 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잘못하게 되면 내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싶어서 거기서 손절하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이 좀 있게 되면은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현금으로 활용할 방법을 또 추가로 밀릴 땐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주식만 갖고 있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막 이러면서 불안해지는 마음에 의해서 저점에 매도할까 봐. 이것도 진짜 안 좋은 피해 중에 하나입니다. 다 당해봤죠. 난 당해보고 여기저기 깡총 쳐다보니까 내가 판 가격대가 항상 저점이더라고요. 계좌 다 정리해서 나 주식 못하겠어. 이거 그냥 싹 정리하고 나머지 가지고 한번 다시 어떻게 해보자 라고 했을 때가 그때가 항상 저점이더라고요. 그리고 다 정리해서 요만큼 남은 현금을 해도 어디 추가 밀리면 볼까라고 했는데 주가 팔고 이렇게 쭉 다시 V자로 반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때 나오는 나의 현타감, 나의 좌절감, 저에 대한 자책감,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좀 관리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뭐 전략이 지난주 레알톡과 또 바뀌었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에 맞게 서바이벌이 중요하다라고 관점 쪽에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장 얘기 잠깐 마무리를 짓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종목을 여러 또 얘기를 드렸었죠. 시장이 약한데 종목 얘기 그만해라. 예,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또 그래도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드려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번 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 펄어비스 얘기를 또 주초에 잠깐, 지난주였었나요? 해드린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 모양이죠. 네. 그리고, 한번 충격받고 계속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펄어비스 좋게 본다고 라기보다는 저는 펄어비스의 회사의 기본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고 오래 즐겨왔던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 편향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중국의 입장과 게임에 대한 식견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애널리스트나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 게임은 히트해야 돼. 일단 게임은 초기에 매출이 중요해. 일매출이 얼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은 그런 게임이 아니다라고 누차 강조를 드린 게 이게 하다 보면은 이런 타격감과 이 게임 진행되는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이제 몰입하면서 좀 길게 키워가게 돼요. 근데 이게 여기다가 길게 키워갈 때 과금을 세게 하기에 나는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사람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영웅심리로 끌어가는 게 리니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따박따박 내가 캐릭터를 키워가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일매출의 개념과는 좀 벗어나야 되는 게 그래서 꾸준하게 장기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중국 입장 쪽에서도 리니지처럼 그렇게 과금 세게 하게 되면 중국 정부가 아니 판호해줬는데 얘네들 들어와서 우리 돈 다 긁어가려고 하네? 라고 하게 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자사주 매입했는데도 이 모양이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게임주에 대해서 좋게 안 보는 현상들과 함께 나오는 경향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게임주도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를 볼 때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4조 원까지 들어옵니다. 시총이 지난번에는 뭐 거의 뭐 지금 하락하기 전에는 뭐 6조, 7조까지도 갔었죠. 근데 이게 4조 원대인데 지금 한때 실적 동향을 봤었을 때 작년에 실적 되게 부진했었죠. 지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확 쪼그라든 상황이 됐는데 지금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2천억대의 영업 순이익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그래도 꾸준하게 중국에서 나오는 성과가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2천억대 정도 나온다라고 되면 PR이 이제 19, 20배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펄어비스의 PR 20배 정도는 이제 오랜만에 보는 숫자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밸류가 많이 싸졌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이 정도 흐름들 쪽에서 이거를 여기서 정리한다.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견디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요거는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 물려 있습니다. 사서 물려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저는 제가 펄어비스를 사랑하는 만큼, 그러니까 펄어비스보다 펄어비스의 게임 능력에 대해서 더 존중하는 만큼 제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비중만 갖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언제든지 반등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같은 낙폭 과다 제가 보는 신호 쪽에서는 낙폭 과대가 뚜렷하게 나온 상황들이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적 발표쯤 나오고 나서는 약간 반등 나올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실적 발표입니다. 게임주들 대거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때쯤에는 약간 서서히 돌아가려고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비슷한 패턴을 볼까요? 휴젤 같은 경우가 그랬죠. 휴젤 같은 경우도 강하게 이탈하고 물론 이때는 시장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충격 나오고 나서 서서히 회복하는 강도 이거에 비슷한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펄어비스에 대해서도 충격 이후에 물론 이제 쳐져서 좀 더 압박이 크죠.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좀 더 지금은 그냥 혹시 너무 비중이 많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을 정도는 지금은 저는 보유 쪽으로 바라보면서 다음 전략을 한번 기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또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남해화 이쪽인데 설마 어제
14,000원대 밑에 갔을 때 손절하신 분은 예,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네. 지금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 투자 의견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사료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좀 많이 간 게 있는데 비료 쪽은 그나마 해외 업체들 실적 잘 나오는 거 보고 남해화학도 잘 나오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남해화학의 강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독점적인 구조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천연가스나 석탄을 통해서 나오는 암모니아 그리고 또 염화 칼륨도 칼륨 기반의 쪽에 여러 가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올라가는 가격에 대해서 그러면 비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또 비료 생산 회사들은 좋은 현상들이 나오겠죠. 게다가 생산성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작물을 이런 만약에 생산하게 되면은 예전보다는 한 40% 50% 비싸게 받아. 그러면 비료를 써서 작물을 더 많이 생산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Q도 늘어납니다. 이게 다 좋아지게 되면 실적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실적 좋아집니다. 이게 어떤 구간에서 나왔냐면 지난 월봉 때 보게 되면 2017년도 금리 인상기와 함께 나왔던 이때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석탄 수출 금지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였었는데 그때 가격이 이때가 주가가 한 10,000원이 안 됐던 가격대에서 22,000원까지 한 2배 이상이 가버렸죠. 그럼 이때 똑같이 보겠습니다. 9,000원대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비슷한 상승률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18,000원, 20,000원대 근처는 또 간다는 얘기겠죠. 이럴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면 또 실적 발표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생각보다 남해화학의 탄력들은 더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 기반은 그때 한번 보게 되면은 아마 그때 별로 실적이 안 나왔던 구간 쪽에서 이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실적 흐름들이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까지 보게 되면은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기대 요인들이 많다. 여전히 홀딩 쪽으로 뭐 차트 보게 되면 아예 고점 직전 고점도 못 가고 쌍고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밀리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단순하게 이게 보통 주식을 접근할 때 기술적인 분석이 있고 게다가 업황과 기본적인 분석을 가지고 기술적인 분석을 대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럴 때는 어떤 펀드멘탈이 되는 시나리오가 먼저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은 비중이 많이 낮아져야 됩니다. 뭐 쌍고가 나오고 이런 거는 주가가 바뀌게 되면은 언제 그랬는지 듯이 쭉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거는 기술적 분석만 보고 바라봤던 내가 실패한 케이스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스토리 되고 성장되고 그러면 다시 거래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 고점 넘어가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18,000원, 19,000원대는 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보시고요. 그냥 별로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그냥 단타하는 사람이잖아, 당신은. 그러면 그냥 단타하십시오. 네, 그래도 된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또 하나, 골프존 얘기 드리면서 골프존은 잘 가네요. 잘 가는데 골프존 홀딩스, 뉴딘 홀딩스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주사의 입장은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해도 너희는 더블 카운팅 그렇기 때문에 인정 못해 라는 관점들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주가가 골프존이 강하게 돼서 뒤늦게 후속 시세가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안에 지분 갖고 있는 회사 뭐 골프존 커머스라는 회사가 또 IPO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IPO를 요즘 탐탁하게 안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혹시나 9,800원 단기적으로 이상으로 쭉 간다. 그 이상으로 아마 혹시나 골프존이 많이 가게 되면은 골프존이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주가를 바뀌고 있어요.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어제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강하게 유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효과에 따라서 골프존이 한 20만 원대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뉴진홀딩스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응은 한 요 정도 9,800원대 이상에서는 한번 정리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한솔케미칼이 있었는데 지금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 아이디어가 고점에서 계속 뭐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주목으로 볼까요? 한때는 거의 40만 원 넘볼 듯이 하다가 주가가 이만큼 쭉 빠졌죠. 근데 이때 빠졌던 대표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효성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NB 라텍스에 대해서 한솔케미칼도 생산의 원재료 생산 쪽이 있다 보니까 업황 꺾였어. 주가 빠져야 돼 라고 하면서 밀렸다가 지금은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죠.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이건 단기간에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한 3만 원대 밑에 아니면 23만 원대 중반대쯤 정도쯤에서 계속 약간 흐름 보고 많이 밀린 만큼 모아가드 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는 게 더 가장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삼성전기 얘기도 좀 드렸었죠. 근데 삼성전기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번에 FCBGA에 애플 쪽으로 납품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는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삼성전기가 가야 될 거는 MLCC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게 살아나야 저희가 과거에 MLCC에 대한 재부각이 나오면서 움직였던 2020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런 단계들 무라타를 여기서 처음 알았죠. 저희가 글로벌 1위가 그런 회사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았던 이런 현상까지 나왔을 때 또 이때 증설 얘기 나오면서 또 한참 갔을 때가 이런 때죠. 근데 그런 거가 확인되기까지는 일단은 저는 이번에 FCBGA가 아니라 어떤 MLCC가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흐름들 보게 되면 아직 본격적으로 매매할 구간보다는 일단 조금 여유를 갖고 봐야 될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HMM 얘기도 좀 드렸었죠. 이쪽도 지금 추세가 잘 버팁니다. 잘 버티고 거래는 없지만 일단 꾸역꾸역 올라가려고 하는데 게다가 요즘 보니까 BDI 지수가 다시 올라오면서 페노션도 지금 탄력들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죠. 페노션도 고개를 딱 들고 있고 중요한 건 지금 저항입니다. 페노션 BDI 지수는 이제 직전 지난달에 1월달에 고점대를 이제 넘어서려고 나오는 과정들인데 지금 7,200원대가 저항입니다. 여기를 지금 강한 거래와 함께 다음 쪽으로 들어갔냐, 7,700원대 들어갔느냐, 지금 딱 기로에 서 있는 상황들이죠. 이럴 때는 이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렸다가 약간 눌림목이나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런 것과 HMM도 마찬가지로 북미 쪽에 지금 해상 운임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은 고민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탄력들이 받아갈지는 또 거래에서 나오겠죠. 만약에 지금 그래도 마음에 드는데 라고 진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장 생각하셔야 될 단계가 27,900원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도하다가 다시 어떤 이유로 간에 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절가겠죠. 27,900원은 리스크 하셔야 될 가격대.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대로 움직인다가 51%.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만 1,000원, 2,000원대는 또 시도가 들어올 수 있는 흐름들이죠. 지난번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번 주 종목들 이것저것 말씀드린 거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주간 레알톡은 또 알짜로 다양하게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참 재미없었고 다음 주도 시장을 바라보는 게 편치 않고 주말 사이에도 많은 생각이 오가실 듯 하고요. 저거 본주만 오면 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부터 이번이 기회야.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계속 안 봐. 뭐 많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 쪽으로 하게 되면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게 저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좀 시장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되겠죠. 그게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응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더 해보셨을 때 그래도 우리 주간 레알톡이 좀 도움이 됐었어. 그러면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이런 거 시키지는 않으셨는데요. 갑자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레알톡이 또 시장 변화가 나오고 그리고 또 저도 또 매일 또 7시 25분부터 50분까지 또 깨알 같은 그건 깨알톡으로 바꿀까요? 이거는 또 대표님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네, 그런 또 다양한 얘기들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시황은 약간 길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시황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더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너무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어른으로 크고 싶고요. 아직 어린이입니다. 네, 그렇게 크고 싶습니다. 저희 멋진 임 대표님처럼 멋진 어른으로 커야죠. 안 계시네요. 네, 그렇게 크면서 다음 주도 그래도 어려운 시장 화이팅 하시고 이왕이면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웃을 수 있는 자가 승자라
충전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냥 기분 너무 채워지지 마시고 날씨도 봐가시면서 좀 더 그래도 행복한 한 주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월요일 날 당장 찾아뵙고 또 레알톡은 토요일 날이죠. 막 나오네요. 네, 매일 하고 싶은가 봐요. 네, 토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 왜 갑자기 또 사기 시작하는지 전혀 오리무중 알 수 없는 나날들이 연속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 장세라고도 이야기하죠. 사면 물리는 장세. 이러한 때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 분들이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커져갈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혹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노후 준비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을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증권가에서 정말 40년간 큰 획을 그으신, 그리고 또 CNBC의 앵커로서 또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시장의 상당한 분석을 해오셨던 같은 은퇴자로서 은퇴하신 분들의 마음을 가장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이해하시는 백만개미 채널을 운영하시는 한세구 당주님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50대, 60대 혹은 뭐 은퇴를 준비하는 40대들도 그렇고요.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자산을 날리게 되면 이걸 복구하기가 참 어렵고 심리적으로 초조해지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은퇴하고 시니어가 돼 보니까 더 절실하게 이제 그걸 느끼겠어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젊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기회가 또 한 번 있다 하는 거가 되는데 연령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시니어 대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목적이 좀 달라요. 젊은 사람의 경우는 뭔가 이거를 내가 기회를 삼아서 내 인생을 좀 바꿔지는 이런 이뻐 메이킹한 뭐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은퇴하고도 노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결국 돈은 자유하고 비례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저도 시니어가 돼 보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시니어에서는 뭐 1억 천금을 벌고 막 인생을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합리적인 그 내 재산을 증식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금이 깨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손해가 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더 먹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아쉬운 게 원금 손해 나서 힘든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확실히 이 시니어나 이런 분들의 투자 전략은 큰 거에선 변화가 없겠지만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예민해야 그렇죠. 되고요. 네. 사는 시점, 그다음에 파는 시점이 네. 일반적인 투자자들하고는 이 네. 노후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네. 좀 달라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세구 당주님과 8.15 캠퍼스에서 만든 성공 노후 투자 스쿨, 이건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 그다음에 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기존의 어떤 투자 교육 프로그램들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인데요. 어떤 특정 계층, 시니어라든지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분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투자 전략이나 정보 제공이나 시장 분석법이나 이런 건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제가 40여 년 동안 주식 시장에서 같이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저 또한 시니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심정인지 제가 잘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래서 살 거냐 팔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간결하게 전해드리려고 원래도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결국 노후를 보내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은퇴자금,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노하우 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8.15 캠퍼스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특히 이제 이 제목 자체가 성공 노후 투자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그 자세부터가 노후 시니어들은 이걸로 대박 내려고 그러면 금방 쪽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벌겠다가 아니라 남만큼 나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면 성공 노후 투자 스쿨과 함께 하시면 좀 시장에서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원금을 어떻게 하면 안 깨먹고 잘 보존하나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가장 필요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저희도 기대를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